예. 그래서 금년에 발표한 게 4.1 대책이라고 해서 이때 나온 게 있는데 제목은 부동산 종합대책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세무대책이야, 세제. 부동산 종합대책인데 이 발표된 내용이 한 10대 개 되는데 그 중에 거의 90%는 세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특히 이 세금은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다 알아야 될 세금들이에요. 두 번째, 요번 8월 28일 8.28 대책이라고 또 나온 것도 결국은 뭐냐? 세금 얘기만 하고 있어요.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에 접근하는 전략은 세금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주택 신축이나 판매와는 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 한번 사례를 한번 엊그제 있던 사례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아침에 저하고 공치고 노시는 분이에요. 저기 산에서 운동하고 이렇게 저하고 거의 뭐 한 7, 8년 하셨던 분이죠. 이제 상당히 그 부부가 연세가 지금 65세니까 젊은 시절부터 음식점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고깃집 하면서 상당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평생을 살아서 집을 2채 딱 마련했어요. 부인명으로 하나, 본인명으로 하나. 근데 그렇게 서민들이 열심히 살아서 푼돈 모아서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오늘 장사하러 나갈 때 점심에 손님이 좀 많이 올까? 오늘 저녁에는 단체 손님이 하나 예약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생각만 하루 종일 하지. 그게 얼마나 된다고 집 2채 마련한 걸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그 2채 중에 하나를 동네 주택업자가, 신축업자가 땅이 좀 모양새도 좋고 임대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요걸 좀 팔아라. 그래서 시세보다 비싸게 부르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탁 팔았습니다. 5억에 팔았어요. 근데 그 동네 시세로 이분은 5억에 이 집을 판다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로또예요. 5억에. 자기가 샀을 때는 10몇 년 전에 샀는데 한 8천만 원에 산 집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8천에 산 게 5억 됐으니 엄청 오른 것 같죠? 그런데 거의 20년 가까이 가지고 이 집을 샀던 거고, 물론 지금 시세에 비해서는 한 1억 더 비싸게 업자가 사가지고 여기다 집 지겠다고 파는 겁니다. 산 겁니다. 그럼 예전 한 20년 전 1억이라고 가정하면 1억에 사서 5억에 팔았으니까 4억 남았네. 근데 이분이 집이 하나 더 있다는 거지. 빌라가 하나 조그만 게. 빌라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요거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분이 평생을 그렇게 해서 장만한 집이고 요번에 5억을 팔면서 비싸게 부르니까 바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팔았다. 제가 같이 공치는데 웬만하면 저한테 얘기를 안는데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요새 세금이 몇 프로 내야 돼? 이러더라고. 형님, 누구, 형님이 그거 알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랬더니 잠깐 얘기를 해. 그러면 최고 세율이 지금 38%인데 양도세는 35%대 계산해도 누진공제가 있으니까 지가 약 30% 생각하세요. 남는 금액에. 요 빌라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내야 돼. 계약을 언제 했냐면 요번에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이 9월이죠. 그러니까 8월 아마 말경에 했을 거예요. 25일 정도에. 그래서 이거 세금을 계산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뽑아보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1억과 5억의 차액인 4억에 장기보유공제 해줘야죠. 비록 2주택, 3주택이라 해도 지금 중과제도는 완화됐으니까 30% 장떡공제는 해줍니다. 그래서 30% 빼면은 4, 30이 1억 2천 빼줘요. 그러면 3억 8천이야. 기타 부대 비용이 조금 있겠지만 그거 돈천도 안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그래서 3억 8천에 약 30% 선 생각하면 얼마?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35% 곱하기 0.35 나누기 누진공제로 해서 1,490만 원 빼줘요. 그래서 대략 30% 계산하면 약 1억 가까이 나온다. 1억입니다 라고 부르니까 놀래 자빠지죠.
이분 입장은 내가 예전에 1억에 사서 5억에 팔아 4억 남았으니까 세금 1억 내도 괜찮아. 나는 3억 벌었으니까. 그러겠어요? 그럴 분 한 번도 없고, 또 이분 입장은 평생 동안 이렇게 해서 장만했던 집 팔면서 세금을 1억 내라고 그러면 이분 바로 후회합니다. 이 정도 나올 줄은 몰랐다는 게. 그래서 그러면 팔기 전에 부동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3, 4천이면 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어떤 계산으로 되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왜? 여기에 중개업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인은 자세히 모르고 당장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양도세 1억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 사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날라가지. 중개업자가 뭐 책임질 것도 아니고.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지식이 밝은 분들은 이렇게 계약하기 전에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알아보기라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만 살아오신 분은 이런 쪽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돈 많이 준다니까 사인하고 세금 1억 낸다니까 그게 그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법을 연구를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빌라가 하나 있대. 그래서 2주택이라 세금이 이래요. 이건 2주. 그럼 이 빌라를 없애버립시다. 이 빌라를 없애는 비용이 이 세금보다 작다면 이 빌라를 없애버리고 요거를 잔금 치르게 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8월 하순에 했는데 잔금을 최대한 미뤄라.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분 보고 내가 방법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못합니다. 돈이 지금 몇 천만 원, 1억 대가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평생 살아오신 분은 아침에 눈 뜨면 장사하러 나갈 생각만 해. 만사 지켜놓고 서로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와 반대겠죠. 예? 그런 게 있어도 다 때려치고 여기에 매달리겠지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집을 없애면 돼요. 그래서 없애는 작업을 최대한 빨리 한다. 왜? 이것을 잔금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9월달이라고 그래. 그래서 9월달에 취득세 인하가 법률로 통과된다면 1% 또 세율이 줄어들으니까 다른 집 또 사야거든. 그래서 10월 달로 일단 9월 말을 저쪽 오고 얘기해서 10월 10일로 미뤄서 잔금을 처리해 놓고 계약서를 이렇게 만들고 요 사이 지금 9월입니다. 9월 달에 이 집을 없애는데 이 집을 팔으면 제일 좋겠지. 안 팔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증여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화 상담하고 저희가 인터넷 상담할 때 이런 문제로 질문하는 분이 많으면 제가 이 집을 없애버리세요. 안 팔리는데요. 증여해서 없애요. 소유권자만 바뀌면 됩니다면 대뜸 뭐라고 하냐면 가족들 이름에다가 옮길 생각을 해. 요새 친척한테 이거 명의 좀 빌려줘 할 사람 없어요. 집 두 채, 세 채.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이 집 부셔버릴 수도 없고 부시면은 이거는 1억은 더 나가는 집인데 이것도 몇 억 나가는 집인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집을 증여를 할 때 누구한테 할 거냐.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세법상. 그러면 세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세대 1주택 이러거든요. 1가족 1주택 이런 얘기 안 해요. 1주민등록 1주택 이런 얘기 안 해요. 법에는. 1세대 1주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집을 이 1세대가 아닌 사람한테만 증여하면은 각각 1세대야. 1세대가 아닌 가족한테만 남겨놓으면 여기도 1세대, 여기도 1세대라 나중에 잔금 치르는 기준으로 보면은 다른 집이 없이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1억 세금 안 내도 돼요. 한 푼도 안 내도 돼. 감면이 아니라 비과세니까. 잔금 치르는 시점으로 판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본인은 모르고 그냥 진행했으면 1억 세금을 낼 일을 이렇게 봐가지고 본인이 어디 가서 물어보고 막 인터넷 뒤지고 좀 알아보면 좋은데 부지런을 안 떨고 이 정도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 같은 동네 사는 게 복이지. 예. 아침에 같이 운동하는 게 복이에요.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이거를 옮기는데 1세대가 아닌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제 가족 상황을 제가 물어봤죠.
딸이 제일 큰 딸이 30 넘은 큰 딸이 있는데 시집을 갔답니다. 둘째는 아들인데 LG에 다니는데 저기 용인 쪽에 있는 기숙사에서 근무를 한답니다. 근데 나이는 28이래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은 현재 집에서 같이 산답니다. 아직 특별한 직업은 없고 25이고. 자, 큰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줘야 될까? 누구한테 주면 요 분은 이 집이 세대가 틀려서 1세대 1주택이 될까? 그런데 첫째 딸은 임대주택에 산대요. 영구 임대주택의 사위가 세대주로 당첨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대.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 취해서 1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요거를 큰딸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됐든 셋째 아들이 됐든 증여로 옮기는 비용을 제가 뽑아봤어요. 그럼 증여세도 또 걱정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요거 증여 옮기는 걸 뽑아봤더니 증여세는 딱 530만 원 나와. 그 다음에 등기비는 104만 원인가 뭐 나오더라고. 왜? 이쪽 취득세 있잖아. 아들이나 자식한테 증여해주니까 그 취득록세도 자기가 내야지. 그래서 500이 아니라 그거 취득록세가 한 4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다 합치면 약 1000만 원이면 돼. 증여세하고 취득록세. 즉 1000만 원 들여서 이 집이 정확하게 자기 3남매 중에 세대분리가 되는 애한테 가면 요거는 10월 달에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모르고 있다가 그냥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확실히 나중에 세무간섭을 안 받으려면 계약을 치기 전에 이작업을 하고 해야 돼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집을 파는데 계약 시점에는 집이 두 채였어. 근데 한 2개월 있다가 잔금 처리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집이 하나 증여로 넘어갔어. 그러면 조사 대상에 선정해서 실제로 이게 1세대 1주택 각각인지 조사해보자. 요딴 소리가 나와요. 근데 계약 전에 그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세무간섭 받을 것까지 생각을 했다면 사실은 일찍 그랬어야 돼. 자, 1번 큰딸. 큰딸한테 주면 100% 1세대 1주택 맞아요. 시집간 딸이니까. 결혼을 하면은 자식이 양도소득세 세법에서는 완전히 별도의 자식으로 봅니다. 우리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잖아요. 그 분가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 집 식구도 아니고 그 집에 가서 귀신이 되니 뭐니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들은. 요새 그럴 여자 하나도 없지만 요새는 가면은 여자가 남자 성을 바꾸지 여자 성을 바꾸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 세법에서는 시집간 딸 앞으로 가면은 그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구임대주택에 살다 보니까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영구임대주택이 또 자격이 박탈이 돼. 그럼 그 큰 사위가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큰딸 앞으로는 아무리 돈이 내가 뭐해도 또 그렇게 사신 분은 아무리 돈이 뭐해도 자식들한테 신세지는 건 하고 싶지 않다 이래요. 큰딸 포기. 그럼 둘째 아들 30이 안 되었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결혼 안 하잖아요. 30살이 안 되면 어디 가서 따로 살던 지가 제주도에 가서 살던 어디 가서 살더라도 다 같이 사는 걸로 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사고 싶은데 내 이름으로 많이 사면은 나중에 비과세도 못 받고 세금을 많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자식 이름으로 미리 사주고 싶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식이 30 넘기 전에 그 자식 명의로 사주잖아요.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물론 결혼을 안 했다는 전제 다른 데 가서 살더라도 같이 사는 걸로 봐요. 즉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본다고. 근데 둘째가 30이 안 됐네. 29밖에 안 되네. 89. 자, 그러면 예의조항에 우리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럼 우리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얼마 전에 벤처 이런 것도 많이 떴잖아요. 벤처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어립니다. TV 방송 여러분들 봤지만 대학교 다니다가 제가 벤처회사 만들어가지고 몇십억씩 버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밖에 안 된 애가 지가 무슨 아이템 내가지고 인터넷으로 쇼핑몰로 내서 돈을 몇십억 벌었어. 그래서 지가 그걸로 사옥도 사고 제 이름으로 아파트도 사고. 그럼 그게 부모가 사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지가 능력껏 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각각 산 걸로 봐요.
그래서 30이 안 되어도 소득이 있으면 봐줍니다. 근데 그 소득도 숫자를 정해놨어요. 얼마 이상. 그게 이제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소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이런 거를 지가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다 떼어가지고 검토를 해봤더니 기준 이상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들한테 주자. 셋째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30도 안 되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형님이 그러더라고. 그 둘째는 전 소장이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줬다가 다시 가져와야 된대. 왜요? 그랬더니 걔 주면은 팔아먹을 것 같대. 그럼 가져와. 줬다가 요거 10월달 잔금 치러서 소유권 남긴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증여로 가져오면 돼.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으로 판정할 뿐이지 그 다음날 다시 집이 생겼다 예전에 증여해줬던 걸 가져왔다 해서 세금을 다시 매기는 법은 없어요. 그럼 불안하면 다시 가져와라. 얼마? 1,000만 원. 왔다 갔다 2,000. 양도세 1억. 그래도 8,000 세이브네. 불안하시면. 그런 게 세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은 돈을 늘리는 거는 아니에요. 1억 나갈 것을 1,000만 원으로 줄이고 9,000을 덜 나갔다. 그걸 벌었다. 이걸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축업이나 임대업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세법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뜻은. 당연히 몰라요. 일반인들은. 이게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할 때는 주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귀를 열어놓고 많이 받으시라. 이 얘기입니다. 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 카페를 다 드나드렸던 분들이니까 필요하면은 제 카페에 물어보셔도 되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세무 전문가들이 있다든지 친하게 지내는 분 있으면 반드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확신하지 말고 반드시 묻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분은 일단 비싸게 누가 산다니까 팔고 세금은 그냥 내라면 내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줄으니까 요즘은 뭐 거의 뭐 기분이 진짜 뭐 돈 8천만 원을 벌다시피 했으니 그것을 했으니 기분이 엄청 좋죠. 근데 제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강남에서 진짜 그 부동산 많고 이런 분들은 많이 저는 몇십 년 상대하다 보니까 평생 동안 칼국수 장사하고 분식집에서 벌었던 집인데 세금으로 지금 증여세 이거 빼먹기 위해서 돈 1,000만 원 뜯기는 것도 아까워 죽겠어. 지가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줄여주고 싶어. 그것도. 그러니까 그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 세제를 알게 되면 해야 되고요. 요번에 세무백과라는 타이틀에 여러분이 주로 신축이나 임대로 오셨겠지만 파트 1은 주로 이런 거를 강의합니다. 파트 1은 개인자산. 사업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나 땅이나 이런 거를 사고 팔 때 어떻게 세이브할지. 비과세, 감면, 828 대책에 나온 거, 4.1 대책에 나온 거, 취득세 감면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축이나 임대에만 관심 쏟다가는 큰 거를 또 놓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이 기초가 되어야 신축이나 임대 같은 사업소득을 공부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 저희 방에 와가지고 저한테 1시간만 지가 요번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거기에서 지가 조심할 세금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 자리 뒤에도 칠판이 있거든요. 하도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소칠판이 제 책상대에 있어서 제가 이제 칠판을 보면서 그분의 경우를 놓고 설명을 해줍니다. 열의 9은 이해를 못하고 가십니다. 한두 시간 내에. 우선 아무리 지금 설명해도 세법 용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토지를 샀다. 또 토지를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다. 또 어르신이 물려줬다. 또 예전에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나중에 사업을 하고 단독주택 9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요번에 이걸 털어버리고 여기다 원룸 오피스텔을 하나 지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지어가지고 한 채당 한 20개 지어서 한 채당 2억씩 40억 정도에 팔고 싶다. 안 팔리는 거는 세 줘서 생활자금 쓰다가 또 사람 나타나면 팔겠다. 이게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요. 자, 이 땅 산 지 언제 됐죠? 한 10년 됐습니다. 취득을 했던,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아니면은 예전부터 단독주택으로 살고 있던 집이든 하면 이 토지의 소유권은 상당히 오래됐다. 건물은 요번에 새로 지은다. 새로 판다. 그러면 이게 세법에서는 건물은 사업자 등록 내고 지어서 파는 거니까 사업. 토지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니까 양도. 이렇게 돼요. 그럼 사업과 양도의 구분을 못하게 되면 본인이 도대체 내가 세금을 얼마 내는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양도의 개념을 철저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양도로 가라는 게 최종 지가 강의하는 절세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 줘서 팔 때. 현재의 세법 체계는요,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임대를 주다가 팔면 양도예요. 근데 그거는 권장을 해요, 지가. 양도세로 대라고. 근데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면 사업소득이야. 쉽게 얘기해서 집 진 거에 대한 원가 공사 명세서를 다 가지고 와야 돼. 세금계산서, 공사할 때 사람 쓴 인건비에 돈 나간 농업인 명세서.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공사 현장에 제가 그 규구문에도 많이 써놨지만 그 자료를 가져오라 그러면 실제 내가 5억 들어 공사했다? 그럼 영수증 까보면 2억 가져오면 많이 가져와요. 통장에서는 다 나갔어. 근데 세법적으로는 인정 못 받는 게 50% 이상이야. 그러면 세무서는 2억만 인정해줘요. 어떤 분 그래요. 그러면 국토부, 건교부, 표준 단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법은 그런 거 없어요. 세법은. 대충 쳐가지고 뭐 표준 단가 이런 거 없어. 영수증 있는 것만 맞으면 집계해서 비용공제. 파는 거는 파는 금액에 대해서만 총 매출. 남들은 10억씩 파는데 나는 갑자기 돈이 궁해서 5억에 팔았다? 그럼 5억 팔았다는 증빙만 있으면 5억 매출.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팔면은 영수증 없어도 인정해줘. 아까 5억을. 그러니까 그 논리가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 자, 공사비 내가 5억이 들어갔어요. 땅값은 뻔해. 이 5억을 인정을 받아야겠어. 팔 때. 그래야 내가 나중에 정상적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먹을 수 있는데 이 공사비 5억을 세무사가 뭐라고 하냐면 인정해 줄 테니까 5억 공사비 들어간 증빙서류 가져와라. 계약서가 됐던 세금계산서가 됐던 지금 여기 노무비가 나갔으면은 노무비 대장을 가져오던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오던 가져와라. 아까 얘기한 대로 반도 못 가져온다. 그러면 반이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못 가져온다, 한 장도 없다 하고 배째 하면은 사업소득으로 하면 배째요. 제로로 가. 그러나 양도로 가면은 배째 하면은 그냥 환산해가지고 5억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계산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제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양도로 갈 때 얼마, 사업으로 갈 때 얼마. 그러면 억대 이상 차이 나죠. 그 숫자를 보여주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찾아왔을 땐 이미 늦었어요. 집을 다 짓고 오신대. 팔고 왔을 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파트 2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런 그 신축이나 임대를 내서 내가 세금을 얼마 내는지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땅을 살 때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나중에 절세할 수 있는지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르칠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숫자도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이 책 한 권을 공부할 때 무슨 뭐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추계계산, 뭐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뭐 소득금액 이런 것들을 꼼꼼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만 깨우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현재 단독주택만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생각이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파트 1에서는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집들을 팔 때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세금 적게 냈고 타이밍은 언제로 잡을 거냐. 방금 뭐 뻔히들 알겠지만 9월 달에 요번에 그 취득세 인하가 된다면 뭐 되겠죠. 법으로. 된다면 10월 이후에 취득하면은 확실히 세금은 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4.1 부동산 대책으로 자기 조건이 되는 분들은 굳이 9월 달 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4.1 대책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취득세 인하하고 헷갈려가지고 지금 사도 되는데 저게 인하돼야만 사야 된다고 또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정부가 발표한 이런 취득세에 대한 각종 제도가 딱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부동산 투자자한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잡아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1 대책, 무슨 뭐 8.28 대책 이런 것들은 교재에도 4.1 대책은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잠깐 하도록 하고요.